네, 이번 시간은 성록이 최강의 라이벌이었던 유효와 북방의 패권을 다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그 전에 유효가 왜 성록하고 싸우게 됐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당시 정세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 유연이 진나라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한나라를 세운다고 했죠. 자, 그 부분이 여기 붉은색, 젓갈색 부분입니다. 이 지역이 유연이 세운 한나라 지역이거든요. 자, 여기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반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진나라하고 치고받고 막 싸우다가 유연이 죽습니다. 유연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인 유화가 이어받죠. 유화가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유화의 동생인 유총이 정말 야심만만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거칠기도 하고, 그래서 유총이 자기 형인 유화를 죽입니다. 죽이고 자기가 대신 황제 자리에 오르죠. 그리고 유총이 성륵하고 왕미 그리고 자기 사촌 동생이었던 유효에게 명령을 내려서 낙양하고 이 장안을 침공하게 합니다. 그래서 막 치고받고 또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낙양하고 장안이 함락이 되죠. 함락이 됩니다. 이 진나라가 이 등살을 이기지 못하고 관계 황족인 사마예가 이 강남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오나라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삼국지 시대 때 송권, 오나라 송권이 수도로 삼았던 이 건업의 자리를 잡고 다시 진나라를 재건하게 됩니다. 그 진나라가 바로 동진이라고 했죠. 자, 근데 지난번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한나라 유연이 반란을 일으키고 막 할 이때쯤에 촉나라, 이 촉지방에서도 이융이란 사람이 성나라를 세웁니다. 예전에 유비가 터전을 삼았던 그 지역이죠. 그렇게 비중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삼국시대 때 마초가 다스렸던 이 지방, 이 양나라 지방이죠. 이 지방에 이 장계라는 인물이 또 세력을 구축하거든요. 근데 이 나라를 전량이라고 합니다. 전량이란 나라는 장계가 나라 이름을 세운 건 아니에요. 그 후손이 량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왜 전량이냐? 56국 시대 설명하면서 누누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때 세워진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워낙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중복되는 나라가 많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나라 이름 앞에 전이나 후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전은 왜 전입니까? 한자로 앞전자라고 해서 앞에 먼저 세워졌다고 해서 전자를 붙이죠. 그리고 후는 뒤에 세워졌다고 뒤후자를 써서 후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서 량이란 나라 중에 먼저 세워졌다고 해서 전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전량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진나라의 신하를 자처하면서 지방 군벌로서 활약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고구려 옆에 있는 이 요동지방은 선비족이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어떤 선비족이냐? 바로 모용이라는 성씨를 쓰고 있는 모용씨 선비족이 되겠습니다. 모용선비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대나라가 보이죠? 지난번 말씀드렸던 유곤의 의형제였던 탁발오이로가 여기 대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탁발선비가 되는 거죠. 탁발오이로도 선비족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연두색 부분에 지금 빨간색으로 좀 가려졌는데 이 부분은 우문이라는 성을 쓰는 선비족이 또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문 선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또 한자로는 단시선비라고 돼 있죠. 단시라는 성씨를 가진 선비족이 이 요소지방을 다스렸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 지난번 말씀드렸던 성록의 라이벌이었던 왕준이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록이 왕준을 쳐서 멸망시킨다고 했죠. 멸망하고 난 뒤에 그 틈새를 이용해서 안시 선비가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되거든요. 근데 완전 점령한 게 아니고 그 이후로도 성록하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영토를 뺏겼다, 뭐 점령했다, 뺏겼다, 점령했다 이런 공방전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 정세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유효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효는 유총, 지금 한나라 황제 유총의 사촌 동생입니다. 자, 특기는 방화입니다. 제가 방화라고 적어봤는데 방화가 뭡니까? 불 싸지르는 것을 방화라고 하잖아요. 자, 왜 방화냐면 동탁처럼 낙양을 불 싸지릅니다. 그래서 낙양을 완전 폐허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왕미가
오랑캐는 어쩔 수 없다고 욕을 퍼붓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방화가 특기입니다. 자, 공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총대장으로서 낙양하고 장안을 함락시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큰 공이죠. 유효가 제갈량이나 장비나하고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아기, 조참에 비유했습니다. 아기가 누구냐면 제갈공명도 스스로 아기라고 비유했잖아요. 아기가 전국시대 때 연약한 연나라의 장군으로서 강력한 제나라의 70여 성을 함락시키고 제나라를 멸망 직전으로 몰아가는 그 명장입니다. 그리고 조참이 또 누굽니까? 조참은 항고조 유방을 도와서 천하를 평정한 또 대단한 무장이죠. 이 두 사람을 비유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이 군제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장군으로서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거죠. 네. 참 스스로를 평가한다는 게 참 쉽진 않은데 자기 자신을 소아라고 평가했다는 겁니다. 이 소아가 누굽니까? 조참처럼 한나라 고조 유방을 도와서 공적을 세우는데 근데 전쟁터에 나가서 공적을 세운 인물이 아니라 내정을 잘 다스린 정치를 잘한 재상이란 말이죠. 이걸 보면 유효 스스로가 아기나 조참처럼 대단한 장군이기도 하지만 소아처럼 국가를 잘 운영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재상의 재능도 갖고 있다 스스로 평가한 거잖아요. 이거 뭐 좋은 건 다 갖다 붙이네. 이걸 보면 자기 자신을 만능이라고 평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자뻑도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더 웃긴 건 자기 사촌형이자 황제인 유총의 평입니다. 유총이 유효에 대해서 평가한 게 나오거든요. 무슨 소리? 내 사촌 동생 유효는 그 정도 제목이 아니라 광무제와 조조와 같은 인물이라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광무제가 누굽니까? 바로 후한의 광무제 유수죠. 명장인데다가 중국사 통틀어서 최고의 성군 중에 한 명으로 꼽힙니다. 보통 중국사 최고의 성군으로 명군을 꼽히면 누굽니까? 뭐 강희제, 당태종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와 동급으로 여겨지는 게 광무제거든요. 이 광무제와 비유한다는 게 참 대단한데 그리고 삼국시대 때 위무제, 조조랑 같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난세를 평정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조조는 난세를 완전히 평정하지 못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두 사람이 난세를 완전히 평정하거나 일정 부분 평정했다는 큰 공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두 사람과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했다는 것은 이 유효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황후 양헌용과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 양헌용이 어떤 인물이냐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바보 황제 사마충. 사마충의 아내 황후가 되는 사람이 이 양헌용이거든요. 근데 유효가 낙양을 침범해서 낙양을 점령하잖아요. 점령하고 나서 낙양을 싸그리 불태우고 막 약탈을 하거든요. 야, 약탈하자 뭐 해서 약탈하는데 약탈하면 당연히 이제 금은 모아도 약탈하지만 제일 먼저 우선 대상이 되는 게 뭡니까? 여자죠. 여자를 막 약탈하잖아요. 그때 유효가 약탈했던 여자가 이 황후 양헌용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아내, 황후를 약탈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양헌용을 자기 아내로 삼거든요. 어떻게 보면 큰 거물을 약탈한 것이죠. 다른 뭐 일반 안악내가 아니라 황후를 약탈한 거잖아요. 황후 양헌용과 알콩달콩 살거든요. 살면서 이 유효가 양헌용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예전의 남편이었던 사마충과 나랑 비교해서 어떤 사람이 더 대단하고 뛰어나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뭐 이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자기 아내한테. 그러니까 이 양헌용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마충은 자기 가족조차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워낙 고생을 많이 해서 이 세상에는 남자다운 남자가 있다라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폐하를 보니 이 세상에 진짜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예전의 남자랑 당신이랑 비교할 것 없이 당신이 정말 더 뛰어나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남자 같지도 않게 여겼는데 당신이야말로 진짜 남자다. 이렇게 막 엄청 띄워주는 거잖아요. 야, 이 양헌용이 참 말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남자가 이 이야기 듣고 뿅 가지 않을 남자가 있겠습니까? 유효가 이야기 듣고 뿅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양원영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엄청나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정 부분 권력도 쥐어주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양원영이 근데 오래 지나지 않아 죽거든요. 죽을 때 정말 이 양원영을 위해서 정말 진시황의 여산릉 알죠? 진시황의 무덤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거에 버금갈 정도 엄청나게 무덤을 만들고, 그리고 이 유효가 양원영과 같이 살 때는 양원영의 아버지는 죽은 상태였거든요. 죽은 사람이었거든요. 한 번도 보지도 못했어요.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그 장인어른을 위해서 그 장인어른의 무덤 또한 엄청나게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국력을 엄청나게 낭비합니다. 자,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 바로 유효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유총이 어쨌든 황제 자리에 있는데 유총이 굉장히 방탕했어요. 뭐냐면 유총의 특기가 여자들을 엄청 좋아했어요. 얼마나 여자들 좋아했냐면 자기 아버지 유연의 그 자기 자신에겐 계모가 되는 거죠. 계모와 간통을 저지릅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죠. 유연이 지하에서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아요. 저놈을 내가 진짜 죽이지 못해서 한이로구나 막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신하들의 딸 중에 예쁜 여자들을 계속 궁으로 불러들여서 첩이나 황후로 삼습니다. 얼마나 심했냐면 보통 이제 예법에는 황후는 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 첩은 이렇게 뭐 가지치기 하듯이 많을 수는 있어도 황후는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황후를 얼마나 많이 세우는지 정말 여러 명의 황후를 세우거든요. 그래서 이 명칭을 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전황후, 우황후, 좌황후, 후황후 뭐 이런 식으로 황후를 여러 명 세웁니다. 전, 후, 좌우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이게 개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이 막 말리거든요. 말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궁중에 예법이 있다고. 안 듣죠? 안 듣고 그렇게 충원했던 신하들을 미워하고 막 벌 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때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성륵이 여기 북방지방에 있던 왕조를 쳐서 멸망시키고 병주 북부지방에 있었던 유곤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왕미도 죽이고 세력을 굉장히 넓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나라 영토를 계속 남하하면서 침범합니다. 남쪽으로 계속 침범하거든요. 진나라 군대와 계속 치고받고 하면서 영토를 늘렸다 또 빼앗겼다, 늘렸다 빼앗겼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만큼 성륵의 영역이 이렇게 점점점 넓어지고 있었고 성륵이 점점 힘이 강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총의 입장에서는 결코 이때 뭐 술 마시고 여자하고 막 놀아나고 이럴 때가 아니었어요. 성륵을 견제했어야 되는데 전혀 견제를 못합니다. 성륵이 그 틈에 점점점 강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유총이 죽습니다. 아들 유찬이 이어봤는데 유찬을 이어봤자 이 근준이라는 신하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근준이 어떤 인물이냐면 유총에게 자기 딸을 2명을 바쳐가지고 2딸 다 황후가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총의 제일 측근이고 유총이 굉장히 믿었던 인물이었어요. 자기 장인어른이잖아요. 근데 유총이 죽자마자 유총의 아들을 죽이고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흉노족들을 대거 학살합니다. 자기가 정권을 딱 잡아버리거든요. 이게 되게 의외의 일이었어요. 왜냐면 외척으로서 자기가 권력을 계속 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왜 굳이 쿠데타를 일으켰을까? 근데 이제 이 근준이 이제 한족이거든요. 한족인데 이 쿠데타를 일으키자마자 동진에게 사신을 보내서 신하라고 자청을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오랑캐 흉노족들이 정말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세우는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든 거야. 어떻게 감히 오랑캐가 한족을 다스릴 수 있어? 야, 너희들 오랑캐잖아. 우리는 위대한 한족이란 말이야. 뭐 중화사상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견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고 흉노족들을 학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소식을 성륵하고 유효가 듣게 됩니다. 성륵하고 유효가 이제 막 침범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이제 근준이 있는 평양이거든요. 이제 한나라의 수도였죠. 성륵이 쳐들어가고 유효가 이때 장안에 있었거든요. 막 이렇게 쳐들어갑니다.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이 진화바로 가는 거죠. 근데 이때 근준이 이제 성륵한테 화해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 뭐 친하게 지내자.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좀 우리 같이 권력을 나눕시다. 뭐 이렇게 이제 아부하면서 했겠죠. 그래서 성륵이 이제 멈칫하죠. 멈칫하는데
근데 이때 근준이 부하들한테 살해당합니다. 근준을 살해한 그 세력들이 유효한테 사신을 보내서 유효한테 항복하거든요. 이래 되니까 성록이 열받은 거예요. 아니 저놈들이 나한테 화해 사신을 보냈는데 이제 유효한테 항복해? 이러면서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여기서 완전 깽판을 부리는 거죠. 이래 되면서 유효하고 성록의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성록이 저렇게 거칠게 나오는 것은 유효 입장에서는 저 녀석이 맘먹으려고 하네? 이렇게 생각 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분위기가 또 심상치 않게 흘러갑니다. 어쨌거나 이때 그러면 유총, 유찬이 다 죽었기 때문에 흉노가 세웠던 한나라는 날아가는 거죠. 이때 대도시였던 장안을 중심으로 한 이 관중지방에서 유효가 황제 자리에 오릅니다. 어차피 자기는 유씨랑 흉노 유씨랑 친족이니까 황제 자리에 오르거든요. 그런데 이때 나라 이름을 한나라라고 그대로 계승하지 않고 조나라로 이름을 바꾸고 황제 자리로 올라섭니다. 근데 이때 뭐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성록이 유효한테 사신을 보내거든요. 뭐 사신은 뭐 의뢰 왕래하는 거죠. 보내는데 유효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간질을 합니다. 성록이 우리에게 사신을 보낸 것은 우리를 정탐해서 우리의 약한 곳을 파악해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효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런가? 하긴 성록이 최근에 좀 심상치 않았어. 우리 사촌형 유총이 다스릴 때부터 맨날 반항하고 맨날 지 영역이나 넓히고 막 그랬잖아. 이거 심상치 않아. 이놈 이거 조심해야 되겠는데 막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 사신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록도 열받죠. 열받으니까 야 나도 한번 나라 세워야 되겠는걸? 이래서 또다시 나라를 세우는데 그 이름이 또 조나라입니다. 잠시만. 야 이것들아 나라 이름 좀 제대로 지어. 이게 뭐야 이게. 아 헷갈려. 안 그래도 나라 이름이 중복돼서 헷갈려 죽겠는데. 아니 꼭 조라는 나라만 있나? 이왕 세울 거면 위나라로 하든가. 위나라도 너무 많나? 아니면 은나라라고 하든가. 아니 뭐 많잖아. 송나라, 은나라, 무슨 나라 얼마나 많아. 왜 하필 줘야 줘. 그래서 유효가 지은 나라를 조금 먼저 세워졌다고 해서 이 전조라고 하고 성록이 세운 나라를 조금 뒤에 세워졌다고 해서 후조로 갑니다. 그래서 이쪽 관중 중심으로 한 유효의 전조, 하북을 중심으로 한 성록의 후조가 패권을 다투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영토는 지금 근데 지도에는 지금 후조의 영역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 이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오히려 전조보다 땅덩어리가 더 컸어요. 전조는 한 요 정도 되는데 후조는 거의 북방 대부분과 이게 중원, 산동성 지방하고 여기까지 거의 다 먹어버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이 회남 지방은 뺏고 뺏기면서 진나라랑 계속 싸우고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유효는 이 당시 바로 성록을 치지 않고 여기 중지방 평정을 더 주력합니다. 그래서 여기 근처에 있던 뭐 조족, 강족들 막 쳐서 복속시키고 영역을 계속 확대해 나가거든요. 결국에는 전량 막 침범합니다. 전량이 바짝 쫄죠. 쫄아가지고 신하라고 칭하고 복속을 합니다. 그래서 전량을 복속시키고 이 관중 지역을 대략 평정해 버립니다. 이때 성록이 낙양에 석호를 보내서 낙양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계속 밑으로 진나라를 공략하게 합니다. 근데 이 석호가 성록의 조카라는 설도 있고 뭐 사촌 동생이라는 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사촌 동생으로 할게요.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석호를 보내는데 진나라가 공격을 받으니까 이 지역에 있었던 진나라 관리들이 유효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유효가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군대를 보냅니다. 치고받고 하는데 석호가 싸움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효가 직접 옵니다. 유효가 직접 와서 석호를 완전히 박살을 내거든요. 석호는 또 이제 패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 뒤에도 근데 석호가 계속 와서 깔짝깔짝 대거든요. 근데 이 석호가 용병술이 대단해요. 싸움을 되게 잘하는데 이 동진도 석호를 되게 두려워했어요. 뭐냐면 나중에 후에 이제 석호가 황제 자리에 올랐을 때 동진에서 야 우리 석호 치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하들 반대했대요. 왜냐면 야, 자 석호 쟤는 인간이 아니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이러면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만큼 석호가 이제 용병술이 뛰어나는데, 근데 소 잡는 칼은 따로 있다고, 이 유효만 만나면 깨지는 거예요, 석호가. 유효가 얼마나 대단한 용병술을 지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효는 완전 석호를 완전 온순한 양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양 얼마나 이게 보면 얌전하고 순수하게 생겼습니까? 평소에는 뭐 눈을 부라리고 폭군인데 석호가 유효만 만나면 아주 순수한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참 이해 못할 일이 생기는데, 일단 유효가 석호를 쳤잖아요. 쳐서 이겼거든요. 이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밤에 이제 야영을 하는데, 자치통감에 보면 되게 이상한 대목이 나옵니다. 갑자기 병사들이 군영에서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군영이 어지러워져서 병사를 물리고 후퇴했다고 돼 있어요. 후퇴하면 또 거기서 이제 군영을 세우잖아요. 근데 또 자고 있는데 야밤에 또 병사들이 혼란스러워져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또 후퇴했다고 해요. 저는 처음에 이게 뭔가 갑자기 전쟁에 다 이겨놓고 병사들이 왜 스스로 혼란을 겪고 도망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PTSD 알죠? 오늘날로 따지면 이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데, 군인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정말 뭐 죽고 죽이고 피비린내 나는 이 전장터에 계속 오래 있다 보면 엄청난 이 극대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인대요. 갑자기 막 우울해지고 막 소리 지르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사람이 좀 쉽게 사람이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아마 유효의 군대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밤에 군영에서 잠을 자는데 뭐 병사들이 소리 지르고 스스로 막 혼란에 빠지고 막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가 어쩔 수 없이 군대를 2번 물리고 후퇴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유효 입장에서는 낙양 근처에서 싸우면서 석호를 깨뜨리면서 큰 승기를 잡은 거거든요. 이 승기를 잡으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치고 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평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그런 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석호가 또 쳐들어오죠. 유효가 또다시 직접 나갑니다. 나가서 이제는 완전히 석호를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그냥 박살을 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박살을 내고 밟아서 완전히 으깨서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석호가 엄청나게 쫄아가지고 내빼거든요. 그 유효가 전리품으로 획득한 물자가 진짜 억을 넘겼다고 해요. 억. 진짜 그 억이란 단어가 지금의 어감하고 많이 틀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어마무시한 진짜 물량인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성륵의 입장에서는 전략적 손실이 엄청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국이 벌벌 떨었다고 해요. 양국이 어딥니까? 성륵이 세운 구조의 수도잖아요. 수도가 벌벌벌 떨었다는 거죠. 얼마나 이제 유효의 포스가 엄청났으면. 자, 그렇다면 이때 성륵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성륵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갑니다. 왜냐면 석호가 자꾸 깨지니까 군사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자기가 직접 출전하는 거죠. 그래서 유효와 본격적으로 싸우게 됩니다. 성륵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낙양 쪽으로 진군합니다. 근데 이제 낙양을 이제 유효가 포위하고 있었거든요. 포위하면 이제 계속 싸우면서 이제 후조의 병사 한 명을 포로로 잡습니다. 근데 포로를 통해서 정보를 이제 캐묻잖아요. 이것저것 정보를 캐묻는데 그 포로를 통해서 성륵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사실을 유효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유효의 표정이 확 바뀌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성륵이 직접 군대를 끌고 온다는 것은 작정하고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륵의 군대가 사기가 굉장히 높을 거고, 자기의 유효의 군대는 낙양까지 와가지고 오랫동안 전쟁을 했기 때문에 군대 사기가 점점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 성륵이 이렇게 낙양 쪽으로 진군하면서 성륵이 신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효가 만약에 호래간에서 우리를 막는다면 그것은 상책이 될 것이요. 낙수를 지킨다면 중책이 될 것이요. 만일 낙양을 그대로 포위한 채로 우리를 맞이한다면 하책이 될 것인데 유효가 하책을 쓰면 나한테 사로잡힐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찰병을 보내서 막 확인합니다. 근데 그 정찰병이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죠. 유효의 군대가 아직 낙양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성륵이 이 이야기를 듣자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이마를 치면서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자기를 돕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인 거겠죠.
무슨 야구 선수 홈런 치면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막 그렇게 했나 봅니다. 이렇게 손가락 하늘 가리키면서 그만큼 기분이 좋은 거겠죠. 근데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온몸에 전율이 쫙 돋았어요. 왜냐면 성록이 이 전황을 손바닥 위에 놓고 보고 있구나. 지금 낙양이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그 전황과 그 전략적 이득과 손실을 뻔히 꿰뚫어 보고 있다. 그래서 유효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이길 수 있다, 질 수 있다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쯤 되면 성록이 어떤 전쟁에 있어서 전략 전술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효가 호로관을 맡고 있으면 상책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호로관은 유명하죠. 삼국지에 나오잖아요. 유관장 삼형제가 요포와 일기토 벌였던 거. 근데 이 호로관은 천하의 요새거든요. 이 중원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려면, 낙양 쪽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이 호로관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요새인 거고, 여기서 막으면 성록 입장에서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낙수는 이 낙양 북쪽으로 흐르는 황하의 지류거든요. 여기를 딱 가로막고 있으면 낙양 입구에서 가로막힌다는 거죠. 낙양이 들어오질 못한다는 거죠. 병법에도 나와 있지만 강을 지키고 맞싸우면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왜냐면 강을 건너는 사람은 또 배를 타든지 또 물을 뭐 뗏목을 만들든지 이래서 건너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화살을 쏘고 이래버리면 속수무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계책은 굉장히 훌륭한 건데 유효가 이 두 가지를 버리고 그 낙양을 지키고만 낙양을 포위하고만 있으면 결국엔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록 자신한테 사로잡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유효는 이렇게 하책을 쓰게 됩니다. 하책을 써서 낙양에 집중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 유효가 문제가 뭐냐면 술을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점점점 술독에 빠지는 거죠. 근데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전쟁 안 할 때 집에 있을 때 술 얼마든지 마셔도 되지만 이 전쟁터잖아요. 전쟁터에서도 맨날 술 마시고 뭐 장군들하고 지루하니까 뭐 도박 게임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완전 긴장이 엄청 풀린 거죠. 근데 이때 성록이 딱 쳐들어와서 이제 대판 낙양 근처에서 대판 싸우거든요. 싸운데도 이때도 술을 왕창 마시고 이제 출전했다는 거예요. 마신 술의 양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한 말. 기록이 나와 있어요. 한 말을 마셨다고. 한 말이 뭐지? 나는 이런 생각 들어서 찾아봤거든요. 한 말이 리터로 환산하면 18리터라고 합니다. 18리터. 그러니까 이 생수 우리가 큰 거 2리터짜리 생수 있잖아요. 그 정도 되는 크기의 술을 9병이나 마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곤드레 만드레 막 하는 거죠. 말이나 제대로 탈 수 있겠어요? 뭐 창이라도 제대로 휘두르겠습니까? 결국에는 실제로 말 타고 막 싸우다가 말에서 떨어진대요. 떨어져서 성록의 병사들한테 딱 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딱 포로가 되니까 남은 병사, 장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방에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여기서 유효의 군대가 완전히 학살을 당하고 완전히 패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유효는 포로로 잡히죠. 그래서 성록이 처음에는 이제 대우를 잘 해줍니다. 그래서 연애도 많이 베풀어줘요. 그래서 먹고 마시게 잘 해주고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합니다. 근데 성록이 가만히 있을 사람은 절대 아니죠. 유효가 붙잡히니까 그 유효의 아들인 유희가 장안에서 나라 국정을 계속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성록이 유효한테 욕을 합니다. 뭐라고 요구하냐면 유희한테 편지 보내서 나한테 항복하라고 하세요. 항복해서 내가 이 북방을 통일하면 제가 대우도 더 잘해줄게요. 막 이렇게 이제 싹 꼬드기는 거죠. 근데 유효가 편지는 쓰긴 해요. 쓰긴 하는데 항복이라고 편지를 쓰지 않고 자기 아들한테 나는 죽어도 된다. 나를 신경 쓰지 말고 사직을 보존하라. 국가를 보존하라라고 딱 씁니다. 성록이 이 이야기를 딱 들어서 알게 되는 거죠. 알고 난 뒤에 성록이 이제 유효를 미워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효를 죽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허망한 최후죠. 이렇게 유효는 역사의 뒤안길로 또 사라지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성록은 석호를 보내서 관중, 장안을 침략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장안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더 서쪽으로 가서 유씨들을 전부 다 멸족시킵니다. 그러니까 유효의 후손과 그 친인척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때 포로로 잡은 유씨나 군사들을 생매장시킵니다. 땅을 파묻고 이렇게 생매장시키는 거죠. 완전 묻어버립니다. 잔혹하게 사람들을 죽였다고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쯤에 대해서 유효에 대해서 좀 평가를 내려볼 필요가 있겠죠. 아까 말했듯이 유효가 자기 스스로를 위대한 장군이었던 아기, 그리고 조참과 동격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촌형이었던 유총은 아니야, 그보다 더 대단해. 그래서 광무제 유수와 위무제 조조와 똑같은 인물이다라고 자기 사촌 동생 유효를 엄청나게 높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광무제 유수와 위무제 조조가 뭐 누구 옆집 뭐 개 이름도 아니고 얼마나 능력이 출중한 인물들인데 그 사람들과 유효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했다? 과연 그런 인물인가? 유효가 정말 근데 분명 뛰어난 인물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유효이 처음에 반란을 일으키고 그 아들 유총이 황제 자리에 올랐을 때 유총 휘하에서 총대장 역할을 맡으면서 실질적으로 낙양하고 장안을 함락했던 사람은 바로 이 유총이거든요. 그 유총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관중 지역을 거의 평정했고 그리고 전량까지 쳐서 복속시켰단 말이에요. 멸망시키진 않았지만 자기 밑으로 복속을 시켰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누누이 이야기드리지만 석호가 진짜 용병술이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제가 시간 관계에서 석호의 활동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전공이 어마무시했어요. 그런 석호를 딱 몇 살 잡고 막 좁힌 게 유효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유효가 용병술도 뛰어나고 전략 전술에 뛰어난 인물은 분명해요. 그럼 왜 이렇게 정말 허망하게 성록한테 졌을까? 물론 성록이 또 대단한 인물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뭐 성력한테 졌기 때문에 뭐 억울하다 뭐 이런 건 없는데 그래도 끝이 너무 허무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뛰어난 인물은 맞지만 술이 왼수였다. 그러니까 이게 풍노족들의 이게 좀 안 좋은 단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사촌형이 유총도 그랬잖아요. 유총도 여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여자한테 정신 팔려가지고 성력을 제어하지도 못하고 그냥 또 병들어 죽어버리고 유효 같은 경우도 여자도 좋아하긴 했지만 유총 정도는 아니고 근데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정신터에서도 술 마시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만취돼가지고 막 말이 떨어지고 막. 근데 제가 볼 때는 더 큰 문제는 성륵에게는 이 장빈 같은 책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효한테는 이런 책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전략적 부재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아무리 뛰어난 명군이라 하더라도 매 순간 정쟁터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거든요. 뭔가 실수하려고 할 때 옆에서 그것을 제지시켜주고 올바른 책략을 진언하는 게 책사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책사가 없다 보니까 실수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결국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성록에게 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번 시리즈의 주인공인 성록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록 여기까지 보면 참 대단한 인물이면 틀림없습니다. 난세의 간웅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치력이라든가 전략 정술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물이 오를 대로 물이 오른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성록이 문맹이라고 하죠. 글자를 제대로 못 읽었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어릴 때 뭐 노예로 팔리고 뭐 이러니까 뭐 글 배울 시간도 없었겠죠. 근데 나름대로 전략적 식견은 대단했던 걸로 보입니다. 뭐냐면 성록이 글은 읽지 못했지만 자들 초청해서 한서, 우리 역사서 있잖아요. 한서를 쭉 읽게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로 이제 배우는 거죠. 자기 읽지는 못하니까 귀로 들으면서 이제 배우는 건데 그때 한서의 대목에서 한고조 유방의 일대기를 읽어주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한고조 유방의 신하 중에 여기기가 있잖아요. 유방이 여기기한테 항우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물어보거든요. 그때 여기기가 했던 진언이 뭐냐면 전국시대 때처럼 여러 명의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왕을 세워서 그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해라. 그래서 이들의 힘을 빌어서 항우를 치면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방이 오케이 좋은 책략이다. 그래서 사신들을 막 보내가지고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장량이 뒤늦게 와가지고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더만 장량이 말리는 거죠. 절대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들에게 권력을 다 떼어주면 이들은 대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밥그릇을 챙길 거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한고조 대왕이신 당신에게 더 불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고조가 그때 부랴부랴 이제 화들짝 놀래가지고 보냈던 사신을 다 데리고 오죠. 근데 성륵이 이 대목을 듣고 있었어요. 학자들 이야기 쭉 듣다가 이 대목이 딱 나오니까 성륵이 큰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이러면 항고조가 절대로 천하를 통일할 수 없을 거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끝까지 계속 읽게 하죠. 더 읽어봐, 더 읽어봐, 계속해서 읽어봐. 이렇게 한 거죠. 계속해서 읽으니까 결국에 어떻습니까? 장량의 지혜로 인해서 이 위기를 모면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록이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성록은 문맹이었고 글자를 몰랐지만 장량과 같은 전략적 사고를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대목이 나오는데 뭐냐면 하루는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이런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볼 때는 나 성록이 과거에 어떤 군주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신하들은 또 여기서 말 잘해야 됩니다. 항상 그렇지만 역사에서 말 한번 잘못하다가 모가지 날아가거든요. 신하들이 또 막 이런 아부하는 거죠. 폐하께서는 항고조 유방보다 더 위대한 제왕이십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시대 때는 항고조 유방이 최고의 명군으로 꼽혔거든요. 아무튼 그런 칭찬을 들으니까 성록이 이제 겸손의 말을 하는 거죠. 너희들의 말은 너무 과하다. 내가 어찌 항고조 유방을 능가하겠느냐. 만약 내가 항고조 유방을 만나면 나는 그의 부하가 될 것이요. 만일 광무제 유수를 만난다면 그와 더불어 천하를 다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항고조 유방보다는 못하고 광무제 유수와는 동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록이 조조와 사마이를 깝니다. 사내대장부가 천하를 평정하려면 밝은 해와 달처럼 정말 공명정대하고 탁해야지 조조와 사마이처럼 고아와 과부를 속이고 정말 여우처럼 행동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하면서 막 디스하는 거죠. 어쨌거나 성록은 마지막 라이벌이었던 유효마저 꺾으면서 이 북방을 거의 평정해버립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땅을 다스리게 된 거죠. 이제 성록 앞에는 꽃길만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밑에는 봉지는 군사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대고 이 성나라는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여기는 또 지방 정권에 불과하고 전량도 있지만 여기는 또 바로 또 복속하거든요. 성록한테. 그리고 이쪽에 북방에 요동 땅에 모용 가문, 모용시 선비족 있고 자젤구량이 선비족도 있는데 어쨌거나 대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인구가 가장 많은 땅을 성록이 대부분 차지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록의 앞길에는 꽃길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인생이 그렇게 쉬웠으면 정말 난세가 오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성록은 나이가 점점점 먹어서 더 60이 되었고요. 자기 뒷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때 성록을 제외하면 그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었던 정말 난폭한 석호란 존재가 있죠. 석호. 성록만이 유일하게 제어할 수 있었지 다른 사람들은 전혀 통제가 불가능한 이 폭군 석호가 있었습니다. 자, 이 석호란 존재가 성록의 앞길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